토론회 2부 사회를 맡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소속의 고민수입니다. 지금 토론회를 시작하는데 지금 발표자분께서 PPT로 발표를 하실 것 같으니까요. 발표자분께서만 앞에서 일단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발표가 끝난 다음에 토론자분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크게 여유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발표문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최홍림 교수님께 좀 양해의 말씀을 먼저 사전에 구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을 약 한 20분에서 25분, 그래도 30분을 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또 토론 시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뒤에 우리 플로어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또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상호 의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표 시간을 조금 적게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최홍림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인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까 고민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조금만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조금 시간을 좀 줄여달라 그러시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거를 발표를 맡게 되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오늘 제가 저 혼자 저 혼자 이렇게 적었다고 할 수 없고요. 사실 저희 학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약간 긴장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낯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특히나 방송 쪽에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발표 내용을 좀 바꿔야 될까도 좀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다 같이 사실은 하나의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측면에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은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소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소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소통한다는 게 또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정부강법법,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논의가 될 내용이죠. 정부강법에서 이 소통 관점에서 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선에 대한 방향, 그리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질문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소통이란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통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국민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 소통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소통을 한다는 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쌍방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강법이 실질적으로 쌍방향을 담고 있는지, 사실 소통을 한다는 건 누구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파트너가 되는 거죠. 국민들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이거 내려주실래요? 커뮤니케이션이란 건 궁극적으로 소통을 얘기합니다. 대화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 이건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첫 번째 시간에 학생들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사실 소통이라는 거는 상호 이해를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이해를 해가는 거죠. 서로 이해를 하면 관계를 형성하죠.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몇몇 교수님들을 제외하고는 저와 처음 마주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은 조금 어색해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런데 조금 한 20분이 지나고 이 세미나가 끝날 때쯤에는 아마도 여러분들하고 조금 편해졌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서로 지금 저도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관계라는 것들. 사실 우리는 사회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회는 관계로 형성돼 있죠.
그래서 사회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가 형성될 수 없고 그러면 그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게 되죠. 그만큼 소통이란 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메시지 전달을 소통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요새 집에서 저도 이제 거의 요새 코로나 방역 관리 때문에 수업도 집에서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집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것들 많이 보는데 제가 그 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분들이 연예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대중이란 말을 대단히 많이 쓰죠. 아마 방송 쪽에 계신 분은 다 대중이란 말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대중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 용어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도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거의 수업 시간 말고는 대중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나 일반적으로 다 대중 그러죠. 그런데 혹시 넷플릭스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 영화 같은 걸 보다가 미국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대중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스크립트가 나오면 한번 실제로 그걸 멈춤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거기에 있는 퍼블릭이라는 말 아니면 또 피플이라는 말을 다 우리는 대중이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사실 대중이란 말 자체는 되게 표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대중과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대중하고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대중한테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대중은 되게 표적적인 개념에서 메시지를 받는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하면 파트너가 돼야죠. 사람과 소통하고 공중과 소통을 하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뒤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뭐 하버마스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사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평등한 균형적인 상태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 다음에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여기서 기울어졌다는 건 시소를 보이는데 여기가 힘이 있는 거고 이게 힘이 없는 분들, 대중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메시지 전달뿐이 안 일어나요. 소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소통이 가장 전제 조건은 뭐냐면 평등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누구나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이 존중되고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러한 상황이죠. 사실 이러한 환경들은 요즘에 세상이 변해져가지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방면으로요. 특히나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자 이렇게 평등한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건 힘의 균형을 이룬다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가 소통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부는 하나의 국민에 비해서는 대단히 큰 힘을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기관이죠. 하지만은 국민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힘의 균형을 이룬다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죠. 소통이 발생할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SNS라 그러잖아요.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란 말은 왜 나왔을까요? 그 소셜이란 말이 사실은 관계를 얘기해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기 뭐 방송협회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좀 죄송하지만은 왜 그러면 소셜 미디어라고 우리는 이름을 칭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주요 미디어로서 우리 사회에서의 미디어로서 역할했던 전통 매체들이 실질적으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미디어의 역할을 그렇게 충분하게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체 미디어로 나온 게 사실은 소셜 미디어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사회적 관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자, 이제 기본적인 소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부는 다 하셨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저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들 처음에 들어오면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부터 제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정부 커뮤니케이션 쉽게 말하면 정부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보면은 정부, 공공기관, 부처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일컬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 커뮤니케이션한 건 바로 국민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거죠. 국민과 왜 커뮤니케이션 할까? 결국 국민은 세금을 내고 국민이 정부의 모든 우리 사회, 정부가 포함된 모든 사회가 운영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국민 참여를 이루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보통 공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국정 홍보나 공공 소통 이런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음에 넘겨주실래요? 이런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국민이 돼야 돼요. 국민, 퍼블릭. 이 국민을 위한 것들이 바로 공공성에 대한 것들입니다. 공공성. 아까 협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공공재를 사용해서 이 MBC 방송도 방송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공공성이 담보됩니다. 그 공공성이란 게 뭐냐? 해석하기에 나름이겠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국민을 위한 것들이에요. 국민과 함께하는 것, 이 사회를 위한 것들. 자, 과거에는 이 공공 커뮤니케이션이 패드릭슨하고 팔라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행정의 가장 핵심이 바로 공공 커뮤니케이션이다. 과거에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정치 커뮤니케이션으로 오해를 받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좀 더 국민이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참여하게 만든 것들이 공공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가 되고 있죠. 점점 더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나오는데 여기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나왔어요. 매스 커뮤니케이션 전통 매체죠. 흔히 말하는 신문, 방송, TV, 라디오, 잡지 같은 것들을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공공 커뮤니케이션 주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하지만 좀 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방법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건 항상 뭐냐면은 국민 중심이 돼야 되죠. 왜?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잘 써야 되죠. 항상 국민 중심이 돼야 됩니다. 다음이요. 자,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 정보를 보고하는 거. 공식적인 정보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들도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 될 수 있고, 또 국민 요구에 대한 응대를 할 수도 있고, 또 공공재를 활용하고 활성화시키죠. 뭐 공공재가 있으면 국민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공중 교육을 하거나 계도를 하거나 또는 공중의 법과 규율 중 이런 법이 이렇게 제정됐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따라야 된다. 이 사회 존속을 위해서. 이런 것들. 또 그리고 공중을 정부, 사회 감시자로 활용하는 거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죠. 국민들이 어떻게 여론을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중의 지지를 얻는 거죠. 우리가 사회가 나가자는 방향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다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전에 봤던 모든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모 있게 써야 되는 거죠. 사실 세금이 이렇게 이 국민들 요새 세금 계속 세금들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올라간다는데 적절한 세금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세금 운영에서 이를 적절하게 운영하려면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전략이란 건 뭘까요? 전략을 얘기할 때 항상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해요. 효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최소한의 자본과 시간, 돈을 들여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그러면 우리가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항상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메시지 전략, 타겟 전략, 매체 전략. 이것들이 하나라도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다음이요.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자, 이 부분이 좀 복잡해 보이시죠? 근데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전략적으로 한다라는 건 계속해서 제대로 상황 분석을 제대로 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잘 됐구나. 다시 그거를 위로 넘겨서 계속 사회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학계 순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다음이요. 이게 대외의 그냥 내려주세요. 밑에까지. 제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왜 정부 광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공공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있나? 사실은 조금 전에 부른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 것들인데 여기에 메시지 전략, 매체 전략, 타겟 전략이 있어요.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정부 광고법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사실은 여기에 집중돼. 이런 순서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매체 전략에 집중이 돼 있어요.
사실 이런 매체 전략은 동떨어져서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앞에 전후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매체 전략만 바로 세울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정부광고법의 쟁점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광고법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광고란 건 1972년 74년 5월에 개정된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부광고란 개념 자체가 되게 모호한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정부광고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8년도 12월 이후로 정부 기관 및 공공법인들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로서 정부가 그걸 줄여가지고 정부광고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여기서 핵심 주제는 뭐냐면 정부광고 창구가 일원화된 거예요. 언론중지단에서 정부 광고를 수탁하고 그리고 10%의 정부 광고 징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뭐였냐면 사실은 정책 홍보의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가져오자는 거였죠. 일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논의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온 것들은 수수료 문제도 나오고 또 여기 말씀드렸던 그 신문과 방송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은 저희 쪽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정부 광고에 정부 커뮤니케이션에 전략이 없다 그래요. 전략이 없다라는 건 지속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얘기군요. 그 말은 세금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다음입니다. 자. 지금 정부광고법 쟁점을 이렇게 간추려 보면은 제가 커버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토론에서 이렇게 보강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정부광고 수탁기관의 단일화, 복수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탁기관의 언론징재단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부광고 수수료 징수의 정당성, 왜 10%를 징수해야 되지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또 정부광고 수수료가 쌓여가고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이게 사실은 국민 권익을 위해서 공공커뮤니케이션 발전에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부광고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략적인 부재, 전략 부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게 논의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인데 광고 PR 산업, 광고 PR 산업이 사실은 바로 정부 커뮤니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작하고 기획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정부 광고 PR 산업에 제대로 그러한 정부 광고에 대한 지원이 공공소통 개선을 위한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가,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광고법 적용 운영에 있어 과연 국민 권역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국민 권역이 제대로 국민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는 거죠.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실은 오늘도 제가 오전에 그 문체부 여기 그 과장님 오셨는데. 이 정부 광고 컨설팅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서면 그 자문을 하고 왔는데 항상 보면은 제가 요새는 어디 가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다 정부 광고래요. 그냥 공공소 커뮤니케이션한 게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져 가고 있어요. 다 정부 광고로 해요. 정부 광고가 범위가 모호하죠. 사실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의 정의 같은 것도 여기 교수님들이 다 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정부 광고 범위를 확대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예전에 말했던 정부 홍보, 정책 홍보, 정부 광고, 국정 홍보, PR 모든 것들을 정부 광고로 해석하고 있다. 공공 커뮤니케이션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광고를 치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메시지 전달에 치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통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점점 더 그런데 이게 심각해져 가는 거는 이렇게 놔두면은 그대로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정부 광고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정부 광고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일부죠. 특히나 퍼블릭 리포팅의 관점에서. 그런데 일방적인 광고 중심에 치중하고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공익성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이요. 자, 첫 번째,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없다. 그럼 이게 어떤 것들이 되나? 지나치게 매체 전략 중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체 전략 중심. 특히나 매체도 이 전통 매체에 국한돼 있어요. 그런데 미디어 환경이 대대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렉서블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현장. 이거는 사실은 제 의견만이 아니라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관계자들 분들.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공공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지속적인 성과를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또 그리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발전을 내고 다시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2017년이죠. 2017년에 그 취임하시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저출산에 10년 동안 100조를 쏟아부었는데 물론 이게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아닙니다. 100조를 쏟아부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금연 캠페인 요새 하고 있죠. 우리나라 왜 금연 캠페인 예를 들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공 캠페인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 240억 정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240억 정도를 쏟아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국민 건강은 증진되고 있을까요? 확인을 안 해요. 그냥 요새 노담 캠페인 아마 금연 캠페인 광고들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240억 중에 70% 이상은 그냥 광고로 태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과연 공공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까요? 예. 다음이요.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책임을 가지고 개선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언론징재단, 정부 수탁기관, 정부광고법의 언론징재단입니다. 자, 언론징재단은 정부 광고본부는 광고기획과 광고운영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커뮤니케이션, 공공 소통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하고 있을까? 사실 심사 같은 거나 컨설팅 같은 때 보면 그거예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언론징재단 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거기에 전문가가 있냐? 거기에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있냐? 광고 전문가는 몇 분 보이는데 광고 전문가들도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가다 보면 요즘에는. 사실 그렇거든요. 그 수탁하기 전에 예전에 보면 제가 되게 관심 갖고 있는 아까 저출산 말씀드렸으니까 저출산 캠페인에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자문을 한 6년 동안 했습니다. 6년을 한 동안 그동안은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2012년부터 계속해서 6년 정도를 했는데 해마다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도 거기에 대한 6년 동안 봐왔으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왔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전후 맥락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만 해도 전략이 있었죠. 아까 그 PR 과정, 순환 과정, 커뮤니케이션 순환 과정을 따랐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저출산 캠페인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 자, 그리고 사실은 되게 민감한 얘기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을 하는 곳이죠. 네. 근데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어디서 진행을 하죠? 지금 현재 논의들이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실은 공공 커뮤니케이션 측면 발전 측면에서 논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수료를 어디가 가질까, 어디로 나눌까, 어떻게 나눌까에 대한 얘기들이 줄을 많이 이루고 있어요. 물론 그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지만 그 원론적인 것들 빼놓고 공공 커뮤니케이션 원론적인 것을 빼놓고 그런 얘기는 하면은 진짜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자, 수수료를 내고 있는 광고 PR 산업에 대한 지원 부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진흥뿐만 아니라 광고 PR 산업, 공공 커뮤니케이션 수행하는 기획할 수 있고 제작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발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전문성들이 보강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현재 광고 PR 인력 양성 같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느냐. 사실 언론은 진흥할 수 있는 기자들이나 저널리스트를 교육하는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원하는 제도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론징재단에서. 그런데 광고 PR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 같은 것도 있을까? 시스템이 있을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부족해요. 사실 광고 PR 회사들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일기획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광고 PR 회사들이 되게 영세한들이 많거든요. 중소기업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외에. 그런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매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제가 컨설팅 하면 컨설팅 같은 거 요새는 되게 자괴감을 느껴요. 와, 이게 내가 지금 컨설팅 할 영역이 있는가? 뭐냐면은 매체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기획이나 제작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어디로 광고할까 이 얘기만 해요. 안 되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과도한 통행세 그러잖아요. 그냥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언론중재단에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일을 그냥 제대로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중재단 비난받을 소지는 생기는 거죠. 자, 다음이요. 자, 문제는 요약하면은 언론중재단은 지금 현재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해요.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제가 알기로는 물론 광고 전문가들, 매체를 집행하는 매체 플래너들은 많이 이렇게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공 커뮤니케이션 인재가 있는가? 수수료는 받고 있는데 그 인재들한테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재들에 해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인재들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제안 요청서에 대한 것들인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냐면 요새 전략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용역심사, 공공 캠페인 용역심사 가면 어떻게 했냐면 제안 요청서를 발주업체에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입찰하는 기업들은 공공 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은 제안 요청서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안 요청서가 제대로 돼야지 전략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어야지 들어오는 업체들도 전략적인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돼요. 그런데 제안 요청서를 보면 요즘에 그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안 요청서가 아니에요. 자, 또 심사위원회 전문성, 그렇죠.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은 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심사하실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우리 공공 커뮤니케이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뽑을 수가 있을까? 라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또는 우리 언론중재단에서 지금 현재 5명이 심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날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갑자기 엉뚱한 240억짜리 20억짜리 그 대단히 큰 금연 캠페인을 엉뚱한 업체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날 심사위원 누구 한두 명의 기분에 따라서. 그 조달청 거기에 보면은 심사위원 규정이 있거든요. 심사위원 규정. 그 규정에 따라야죠. 그 규모에 따라서 그 공공 캠페인의 규모에 따라서 심사위원을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이 5명으로 제안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심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 분들 아니면 그 심사위원 중에서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은 1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들이 엉뚱한 업체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건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토론에서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거다. 수수료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활용해야 될 고민도 해야겠죠. 언론중재단이 계속해서 수탁기관으로서 위치를 하고 있다면. 자, 다음이요. 자, 사실은 다 말씀드렸어요. 일단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건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일단은 국민이 우선돼야 된다. 국민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매스가 아니라요. 그리고 정부 광고가 아니라 공공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 광고법이라 그러는데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공공 커뮤니케이션법, 소통법으로 바뀌어야죠. 정부 광고법이란 게 뭐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정부 광고법이라고 해서 저는 오해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자, 그리고 공공 민간 커뮤니케이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매체만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플로우에 따른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플로우에 따른 메시지, 매체, 타깃 전략이 제대로 세워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써야 되죠. 자,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따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성과 평가를 해야 돼요. 지금 성과 평가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245을 써서 금연 캠페인 했는데 다음에 그럼 그걸 바탕으로 여기서 단계가 왔으면 이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시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매년 똑같은 일 하는 거죠.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예, 다음. 언론중재단. 뭐 아까 거기에 대한 일을 했는데 만약에 언론중재단이 단일 수탁기관으로서 계속 자리를 하게 된다면은 정당성을 확보해야 돼요. 아까 있는 문제들 같은 것들 개선을 해야 되죠. 전문성을 길러야 되고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가치를 부각을 시켜야 되고 공익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다음이요. 그리고 컨설팅 영역 같은 것들. 사실 컨설팅 영역이 되게 수탁 기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컨설팅 지금 영역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문체부하고 그 언론징재단하고 같이 해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공공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이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그냥 매체 플래닝이지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략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산업 지원에 대한 것들, 광고 PR 산업 지원. 광고 PR이니까 제가 PR 전문가고 PR 교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PR 교수라고 안 그러고 공공 커뮤니케이션 교수라고 그래요. 보통 커뮤니케이션 교수라고 그러고.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발전될 수 있게 지원이 돼야 되겠죠. 수수료 문제에 대한 그 아까 논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게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죠. 그것과 덧붙여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산업에 대한 발전이 있어야죠. 질적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거 입찰을 하는데 중소기업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돼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240억짜리 아까 그 큰 사업들 있죠. 100억짜리, 240억짜리 어디서 다 가냐면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제일기획, HS에드 뭐죠? 그런 대형 광고회사들이 다 가고 있어요. 사실 광고회사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형태 상태 그리고 그 회사들이 10억짜리 들어오고 5억짜리도 들어와요 요새. 그러다 보면은 전문성이 약간 그 한정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이 네임밸류로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중소기업들 다 망하겠죠. 공공 커뮤니케이션 산업 자체가 다 망할 수가 있어요. 다음이요. 아까 입찰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수료 공익적 활용에 대한 말씀드렸고 다음이요.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언론징재단에서 제대로 할 수 없다면은 또 다른 제3의 기관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역할을 분담을 한다든가. 뭐 다른 나라들 보면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부 광고법을 수행하는 나라는 없어요. 어디 그 전에 논문 같은 걸 읽어봤는데 정부 광고법은 어떤 나라 영국에서 어떻게 한다, 무슨 미국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지만 그거 다 틀린 얘기예요. 거기서 광고라고 얘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지. 우리나라만 광고라고 얘기해요. 정부 광고. 이렇게 광고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미국 같은 데는 뭐 커뮤니케이션 그거 하는 데 있지만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죠. 외부 제3의 난프로핏 기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간하고 관이 협력하는 광고 컨설팅 같은 걸 해주는 기구들 같은 것들 만들고 에드 카운실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립적으로 또는 언론진들과 공조할 수 있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획, 운영, 컨설팅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만약에 지금 언론진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음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 사회 민주적 관계성 증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발전. 공공 커뮤니케이션 발전해야지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